2025년 독일 베를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IFA가 열리는 메세홀 앞에는 평년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가전 기업들의 대형 부스가 사라진 자리, 그곳을 채운 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화려한 조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전 시장 점유율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2015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12%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합쳐서 58%를 넘어섰고 중국 기업들도 25% 가까이 차지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때 TV의 대명사였던 일본. 유럽의 모든 거실에서 소니와 파나소닉의 로고가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술력에서 뒤처진 걸까요? 품질이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디스플레이를 넘어 플랫폼을 원하고 있었고 정교함보다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IFA 현장에서 이 모든 걸 목격한 한 일본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58세, 30년 넘게 일본 가전업계를 지켜본 베테랑. 그는 자부심과 오만함을 가슴에 품고 전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경쟁국인 한국에 대해 존경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카무라 켄타로입니다. 도쿄에서 가전 기획일을 30년 넘게 해왔고 지금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IFA 2025를 방문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업계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전 시장의 흐름이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 기업들을 좀 얕잡아 봤습니다. 물론 패널 기술은 인정해요. 디스플레이 품질도 뛰어나죠. 하지만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베를린 메세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삼성 부스가 보였어요. 높이가 층 정도 되는 LED 스크린에서 AI 에이전트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론 LG의 OLED 월 전시가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니 TCL과 하이센스의 부스도 엄청난 규모더군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어디 있는 걸까요? 한참을 걸어 다녀서야 겨우 찾았습니다. 소니의 작은 코너가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파나소닉은 더 작았습니다. 샤프는 아예 독립 부스조차 없더군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IFA는 사실상 일본 기업들의 축제였거든요. 유럽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우리 제품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삼성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시연되는 건 단순한 TV가 아니었어요. 화면 속 AI가 사용자의 하루 일정을 분석하고 아침엔 뉴스를, 저녁엔 드라마를 자동으로 추천하더군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서 저녁 메뉴까지 제안하고 거실 조명 밝기도 시간대별로 자동 조절했습니다. 이건 TV가 아니잖아.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나 봅니다. 옆에 서 있던 독일인 관람객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젠 TV가 집 전체의 허브예요. 제 집도 삼성 제품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LG 부스로 향했습니다. 거기선 또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OLED의 완벽한 블랙 표현은 기본이고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둘러싼 생태계였습니다. LG의 웹OS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까지 모든 OTT 서비스를 한 화면에 통합해 놨어요. 사용자는 어떤 앱을 켜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AI가 알아서 오늘 저녁엔 이 드라마 어때요? 라고 제안했으니까요.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 변명하듯 생각했지만 곧 그게 거짓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엔 결정적인 게 부족했어요. 바로 속도와 실행력이었습니다. 중국 부스로도 가봤습니다. TCL은 퀀텀단 미니 LED 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하이센스는 RGB 미니 LED 라인업으로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이나 LG만큼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빠른 시장 대응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전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시내의 한 대형 가전 매장으로 향했어요. 실제 판매 현장은 어떤지 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진열대 전면을 가득 채운 삼성과 LG의 TV들이었습니다. 다양한 크기,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중국 브랜드들도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럼 일본 제품은요? 한참을 찾아서 겨우 발견했습니다. 매장 구석, 그것도 선반 위쪽에 손이 TV 몇 대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판매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어떤 TV를 많이 찾나요? 젊은 독일인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삼성이랑 LG가 압도적이에요. 특히 스마트 기능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죠. 요즘 손님들은 해상도나 패널 종류보다 앱 생태계, 업데이트 주기, AI 지원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일본 제품은요? 손이는 가끔 찾는 분들이 계세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나이 드신 손님들이요. 근데 젊은 층은 거의 안 찾아요. 업데이트도 느리고 앱도 적고 가격은 더 비싸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장조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럽 TV 시장 점유율, 스마트 TV OS 점유율, 소비자 만족도 조사.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 5년 사이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삼성의 타이젠 OS와 LG의 웹OS가 유럽 스마트 TV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구글 TV와 아마존 파이어 TV가 나머지를 나눠 가졌고요. 일본 기업들의 독자 OS는요, 사라졌습니다. 파나소닉은 독자 OS를 포기하고 파이어 TV를 채택했어요. 소니는 구글 TV를 쓰고 있었고요. 결국 플랫폼 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은 완벽을 추구했어요. 제품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만들었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했죠. 버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소비자 클레임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 세상은 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완벽한 제품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제품을 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버그는 즉시 수정되고
OTT 서비스는 출시되자마자 지원되는 그런 TV를요. 한국 기업들은 그걸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80% 완성되면 일단 출시하고 남은 20%는 업데이트로 채웠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게 더 좋다고 말했어요. 점점 나아지는 제품을 쓰는 게 정체된 완벽함보다 낫다고요. 거기다 연결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TV를 단독 제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 청소기, 스마트폰. 모든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가 되도록 설계했죠. 일본 기업들은요, 각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TV 부서는 TV만, 냉장고 부서는 냉장고만 생각했어요. 통합? 나중에 생각하자. 표준화? 시간이 걸려. 그러는 사이에 시장은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IFA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었어요. 삼성 부스에서 AI 에이전트 시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TV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날씨와 교통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오늘 일정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도 캘린더와 연동해서 보여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TV가 집까지의 최적 경로를 제한하고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뒀어요. 저녁에는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했고요. 이건 더 이상 TV가 아니야. 생활 비서지.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인 바이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LG 부스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LG 띵큐라는 통합 플랫폼이었는데 TV를 중심으로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커튼, 난방, 심지어 현관문 잠금까지요. 데모 영상 속 할머니는 리모컨 하나로 집안의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폰 앱이 필요 없었어요. TV 화면만 보면 됐으니까요. 노인 친화적 설계였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일본 기업들은 기술을 팔았고 한국 기업들은 경험을 팔았던 겁니다. 파나소닉 부스도 찾아갔습니다. 작은 코너였지만 거기서 본 설명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파나소닉 TV, 이제 아마존 파이어 TV OS 탑재. 독자 OS를 포기한 겁니다. 30년 넘게 개발해온 자체 플랫폼을요. 왜냐고요? 팔리지 않으니까요. OS를 유지하려면 개발자도 필요하고 앱 파트너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대겠어요? 결국 플랫폼은 규모의 게임이었습니다. 많이 팔려야 개발자들이 모이고 개발자들이 모여야 좋은 앱이 나오고 좋은 앱이 있어야 더 많이 팔립니다. 선순환이죠. 일본은 그 선순환에서 이탈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들 손엔 대부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멈춰 있었고 세상은 계속 달려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품질을 말했습니다. 신뢰를 말했습니다. 장인 정신을 말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그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혁신을 원했어요. 내년이 아니라 이번 달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지는 걸 보고 싶다고 했죠. 한국 기업들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 그들 자신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개선하는 문화요. 저는 삼성과 LG의 역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삼성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싸구려 브랜드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삼성 TV는 저가 제품의 대명사였죠. LG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계속 도전했어요. QLED를 개발하고 OLED를 상용화하고 대형 스크린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타이젠 OS 개발에만 1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앱도 없고 느리고 버그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개선했고 파트너를 모았고 개발자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요? 지금 타이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 TV OS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모든 주요 서비스가 타이젠을 우선 지원해요. LG의 웹O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팜이라는 회사가 만든 모바일 OS였는데 LG가 인수해서 TV용으로 개조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직관적이고 빠른 인터페이스가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속도와 집요함의 결합이었죠. 일본 기업들은요, 회의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다시 회의하고, 그러는 사이에 시장은 변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품질을 말했고, 그들은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업계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깨달은 것을 정직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경쟁자였던, 아니 어쩌면 제가 무시했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존경을요.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의 자세 아닐까요? IFA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국 부스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오만함도 편견도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봤어요. 삼성 부스에서는 마이크로 LED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개별 LED가 픽셀이 되는 기술인데 OLED보다 밝고 수명도 길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비싸지만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면 시장을 또 한 번 바꿀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LG는 투명 OLED TV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꺼져 있을 땐 투명한 유리판처럼 보이다가 켜면 선명한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어요. 우리도 이런 기술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아니, 못했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실패할 용기, 비판받을 용기,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내놓을 용기가요. 한국 기업들은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롤러블 TV도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저런 걸 사?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대요. 하지만 LG는 계속 밀어붙였고 지금은 프리미엄 시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의 갤럭시 폴드 첫 버전은 문제투성이었어요. 화면이 부서지고 접히는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고 언론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계속했어요.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지금은 폴더블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게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전시장 마지막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메인홀의 대형 스카이라이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석양빛이 들어와 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삼성과 LG 부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특별 시연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어요. 관람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랄까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의 떨림이었달까요? 다음 날 아침 베를린을 떠나기 전 시내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삼성과 LG의 광고판들, 지하철역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건물 외벽에도 있었어요. 한 전자제품 매장 쇼윈도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퓨처 오브 홈, 파워드 바이 코리어. 미래의 집, 한국이 만듭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완성된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칠 부분은 없는지, 너무 감정적이진 않은지 확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이건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관찰자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베를린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전장은 어디일까? TV 시장은 이미 판가름 났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아마도 AI,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그런 영역들이겠죠. 한국 기업들은 거기서도 앞서 나가려 할 겁니다. 그들의 속도와 집요함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경쟁자를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 이 편지를 읽을 후배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전의 중심은 한국에 있습니다. 기술력도 혁신도 시장 지배력도 모두요. 그건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과 도전의 결과입니다. 한국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오만해지지 마세요. 우리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혁신하세요. 그게 정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배우세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지를요. 경쟁자를 연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에요. 베를린 IFA에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도, 놀라운 기술도, 열광하는 관람객도 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배웠습니다. 한때 우리가 세계 1위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장은 움직이고 소비자는 진화합니다. 멈춰선 자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IFA 마지막 날 밤 전시장 조명이 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부스는 일찍 정리를 끝냈어요. 하지만 한국 부스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내일 시연을 위해 준비하고 청소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게 차이구나.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열정의 차이. 한국은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경쟁자의 승리 앞에서 모자를 벗습니다. 베를린에서 한 일본인 관찰자가